정부가 수출 투자 내수를 촉진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도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 둔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니까 1.4%로 다시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하향 조정한 배경부터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초 지난해 말에 금년 예상을 1.6%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6개월을 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수출이 좀 부진했고 또 세계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중국 경제 등을 비롯해서 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들이 좀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1.6%에서 1.4%로 다소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반기로 가면은 뭐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여러 흐름에서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예, 대체적으로 민간 소비는 현재 상반기도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런 추세가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에 수출이 조금씩 감소폭이 줄어들고 또 무역 흑자도 최근에 발생하듯이 하반기로 가면서 수출이 조금씩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IT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서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약 2배 정도의 성장폭을 나타내면서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추세가 확연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3, 4분기보다 4, 4분기 쪽으로 가면서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딘가요? 기본적으로 우선 최근에 물가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물가 안정에 유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활력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 활력 회복과 함께 그다음에 민생 안정을 또 도모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그런 대책도 함께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21개월 만에 2%대로 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와 관련해서 그동안 그 라면값 인하가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좀 압박이 통했다라는 분석도 있고 혹은 주력 제품은 그대로인데 나머지 제품만 내리면서 꼼수 인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오늘 소비자 물가가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물가가 2.7%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1개월 만에 하락폭이 컸던 것이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지표는 떨어졌는데 그러면 생활 물가, 체감 물가는 어떠냐? 그래서 이 체감 물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이 생활 물가입니다. 근데 생활 물가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지표와 생활 물가가 체감 물가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라면 등과 관련해서 특정 품목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일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위 말해서 라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라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라면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약 50% 내렸고 또 작년 말에 비해서 20% 내렸는데 물론 뭐 수입 물가는 또 조금씩 시차는 있겠죠. 그래서 올릴 때도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밀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으면은 일정 부분 이제 가격이 내렸으면은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또 다수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던 거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 여론을 제가 전달한 것이고 업계에서는 그러한 아마 얘기를 아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정 부분 가격 인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원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시장 경제의 이런 체제 하에서 기업의 특정 품목에 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내려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언론, 여론 그리고 소비자 단체 이런 데서 지적하는 부분을 기업들이 앞으로 본인들도 결국은 기업의 성장이 고객, 즉 국민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장의 이미지나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화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마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고 앞으로 어떤 품목 또 어떤 폭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기업들 시장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들이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독과점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담합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유통구조 개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당국이 늘 예의주시하고 또 그에 대한 개선책에 관해서 앞으로도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물가 안정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벤처 활성화 등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벤처 3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실효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벤처 관련 이제 세 개 법을 개정을 해서 가장 큰 취지는 우리 이 경제에 새살을 돋게 하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도전적인 그런 영역이 바로 이제 벤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도전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에 늘 정부가 재정에 의해서 모태펀드 등을 통해서 벤처 쪽에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벤처 생태계는 시장에서 민간의 자금이 그 벤처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민간에 있는 자금들이 어떻게 하면 벤처 이 기업 생태계 쪽으로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겠느냐. 여기에 민간의 자금들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즉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민간의 자본이 이 벤처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 위한 관련 법들을 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그 지역 경제 활력 제고가 이전에 정책 방향에서는 비교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주요 내용으로 담겼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우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면적은 약 12%밖에 되지를 않는데 경제력이나 인구는 50%를 넘는 수준에 지금 이렇게 집중도가 높고 지역은 지방 소멸을 운운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또 지역에 특별한 특구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중앙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가거나 또 거기에서 기업을 만들고 할 경우에 거기에 세제상에 또 금융상에 또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지방 산단의 여러 가지 업종 규제나 이런 걸 대대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거기에 투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이 체감 경기나 또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책을 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 내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방안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 또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전 정책들과 좀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예, 금년에 하반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 투자, 수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내수 활성화입니다. 내수 활성화는 역시 관광, 서비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업을 하는 동행 축제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11월에 코리아
저희 세일 페스티벌, 소위 말하는 코세페라고 하는 이것을 보통 15일간 했는데 올해는 한 20일 정도로 기간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또 지방의 관광 비수기에 오히려 관광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숙박 쿠폰을 대량으로 발행을 하고 또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 유치를 위한 뭐 비행기에 무료 티켓 이런 뭐 경품과 같은 이런 행사도 함으로써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번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담았던 겁니다. 네. 경제 정책하면 이제 부동산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부동산 이슈하면은 전세 사기 혹은 역전세 리스크가 있을 테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점도 부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DSR 규제나 이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속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 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혹은 가계대출이 더 올라가고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경제에 있어서 뭐 우리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모두 사실은 부채가 빚이 많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불신하기 시작하고 거래를 잘 하지 않고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가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지난 수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가계 대출이 엄청 많이 늘었고 그래서 가계 부채가 아주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경고 사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계 부채, 가계 대출을 통해서 무슨 경기를 살린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가계 부채는 늘어나는 속도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래서 일관되게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전세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굉장히 높은 전세하다가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위 말하는 최근에 역전세 문제와 관련되고 그래서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준다 이런 이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곧 전세금 전세 보증금 반환하는 그 차익에 관해서 대출의 물꼬를 조금 더 터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계의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흔히 말하는 소득에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련된 DSR 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하게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정책은 전혀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정부 있는 한은 일관되게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이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대기업들도 자금난을 겪으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기업들의 뭐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그 속한 업종 또 기업의 개별 사정에 따라서 아마 그 신용등급에 관한 부분은 높낮이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부터 금년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나마 2, 4분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대개 기업 신용 등급에 관해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여러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업종의 경우에 또 기업의 경우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관해서 현재 관련 당국에서는 기업들의 여러 재무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밀착 점검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체적으로 건실한 기업의 일부 자금의 유동성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치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한계 기업,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서서히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또 기업을 정리하는 그런 절차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관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담겨 있습니다. 혼인할 때 결혼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 아직은 그 규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여유가 있든 없든 대개 자녀들한테는 조금 정려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보통 마음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정여가 도입된 것이 97년에 3천만 원 한도로 이때는 이제 세금 없이 정여를 할 수 있는 한도가 3천만 원인데 그것이 2014년에 5천만 원으로 소폭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소득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정여의 폭을 넓히면은 이것이 또 부의 대물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젊은 세대들이 혼인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조금 정여를 할 때는 거기에 관해서는 비과세 하자. 그 폭을 현재 5천만 원에서 좀 규모를 좀 더 높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나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정도로 현행 5천만 원인데 어느 폭 정도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조금 여러 전문가들과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언론 등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정할 것이고 그것은 7월 하순에 저희들이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얼마나 올리게 될지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상반기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해서 세수 결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서 장관님께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일각에서는 추경 없이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금년에 기업들이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서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거치지를 못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또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양도세 등 자산세 관련 부분에 세수가 많이 덜 거쳤습니다. 세수가 일정 부분 지금 당초 예상보다 부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는 기금 등 여유재원 그리고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당초 민생이나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약속했던 그런 국정과제 이런 부분에 관한 지출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준비하면서 지금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재정 기조가 흐트러지고 자꾸 빚을 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한테 빚더미를 넘겨주는 정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 짚어봤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